저 부정한 것을 송림 깊숙한 곳에 가두어라. 뱃속에 더러운 씨앗과 함께 얼어죽게. 제발 살려주세요. 뱃속의 아이는 아버님의 손주입니다. 치고 따라오지 못할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마포나루 건너편 붉은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저택 하나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윤판서댁이었다. 대문 앞에 세워진 홍살문만 봐도 이 집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낮추었으며 감히 대문 안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다. 집 뒤편으로는 천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사시사철 푸른 그 송림은 낮에도 어둑어둑했고 해질 무렵이면 검푸른 그림자가 안채까지 길게 드리워져 묘한 냉기를 풍겼다. 겨울밤이면 소나무 가지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신음 같다 하여 하인들조차 해가 지면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의 주인 윤태경은 오히려 그 송림을 자랑스러워했다. 소나무처럼 곧고 굽히지 않는 선비정신이야말로 우리 윤가의 가훈이라며 늘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윤태경, 이른을 바라보는 이 노인은 사헌부 대사헌을 지낸 후 판서 벼슬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젊은 시절 수많은 간신배들을 탄핵하던 그때 그대로였고 입가에 깊이 패인 주름은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 강직함은 집안에서는 독선으로 변했다. 윤판서는 가문의 적통과 혈통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서얼은 물론이고 첩의 자식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정실부인이 낳은 적자만이 윤가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늦둥이로 얻은 귀한 아들 윤상현. 총명하고 준수한 외모를 지녔으나 안타깝게도 몸이 허약했다. 윤판서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랐고 그래서 3년 전 혼처를 정할 때도 무척이나 신중했다. 집안의 격은 물론이고 여인의 품성과 건강까지 샅샅이 살폈다. 아들이 허약하니 며느리는 건강해야 하고 무엇보다 아들을 잘 낳아 윤가의 대를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들어온 며느리가 바로 소령이었다.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으나 얼굴이 단아하고 몸가짐이 바르며 침선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윤판서는 마음에 들었다. 집안은 기울었을지언정 양반가의 교순이 법도는 알 것이고 무엇보다 건강한 손자를 낳아줄 것만 같았다. 혼례가 치러졌고 소령은 윤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윤판서는 며느리에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아침 문안 인사 때 목소리가 작으면 기강이 해이하다 꾸짖었고 음식의 간이 조금만 세거나 약해도 정성이 부족하다 질책했다. 며느리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졌다 싶으면 교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냐며 친정을 욕보였다. 그럴 때마다 소령은 마루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했다.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며 견뎌냈지만 밤이면 홀로 방에서 베개를 적시곤 했다. 소령은 전라도 나주의 유학자 집안에서 자란 외동딸이었다. 부치는 벼슬보다 학문을 택한 선비였고 모치는 자애로운 분이었다. 비록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소령에게 시집살이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그녀가 윤가의 문턱을 넘던 날, 시아버지 윤판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훑어보며 단 한마디만 던졌다. 우리 윤가의 적자를 낳아야 할 몸이니 몸가짐을 특히 조심하라. 따뜻한 축복은 없었다. 오직 명령만이 있었다. 혼례 첫날 밤부터 소령은 남편 윤상현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다. 상현은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아 몸이 허약했다. 밤마다 가래를 토해냈고 추운 날이면 방에서 꼼짝도 못했다. 소령은 정성껏 약을 다리고 등을 어루만지며 남편을 간호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헌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랐다. 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해서 내 아들이 기력을 못 차리는 게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들였으면 건강해졌어야 하는데 원. 부당한 질책이었지만 소령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윤판서의 감시는 집요했다. 새벽 문안 인사 때 소령이 다닐 가기라도 늦으면 게으르다 질책했고 바느질 한 땀이 삐뚤어도 정성이 부족하다 나무랐다. 하루는 장독대에서 장항아리 뚜껑을 여는 소령의 모습을 지켜보던 윤판서가 벌컥 화를 냈다. 뚜껑을 그렇게 거칠게 여느냐? 장맛이 변하면 어쩌려고. 교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소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의 무력함이었다. 상현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다. 소령이 부당하게 꾸지람을 들어도 그저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소령이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 돌아왔을 때 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당신만 고생이오. 소령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방님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규했다.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윤판서가 며느리를 더욱 혹독하게 다룬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적자를 얻지 못하면 윤가의 대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했다. 허약한 아들이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빨리 아들을 낳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정작 상현의 몸 상태로는 부부관계조차 여의치 않았다. 그 답답함과 초조함이 모두 며느리에게 향했다. 3년이 흘렀다. 여전히 소령의 뱃속에는 아무 기별이 없었다. 윤판서의 눈빛은 날로 차갑게 변했고 하인들도 안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소령은 밤마다 치성을 드렸다. 삼신할머니께, 칠성님께 간절히 빌었다. 제발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그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자신을 건져줄 유일한 희망임을 알았기에 소령이 스스로 변화를 느낀 것은 한여름 장마철이었다. 달거리가 끊기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조차 목구멍을 넘기기 힘들었다. 처음에는 더위를 먹었나 싶었지만 유독 가슴이 아프고 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자 소령은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이? 집안의 늙은 여종 김씨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김씨는 평생을 윤가에서 일하며 2명의 안주인을 모셨고
임신한 여인의 기운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소령이 또 마른 구역질을 하자 김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아씨, 달거리가 언제 끊기셨습니까? 소령이 주저하며 대답하자 김씨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축하드립니다. 아씨 몸에 태기가 있으십니다. 그 말에 소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3년을 기다린 소식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급히 소령의 입을 막았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석 달은 지나야 안정이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당장 무리한 태교를 시키실 게 뻔하니 제발 조심하십시오.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덧을 숨기기란 쉽지 않았다. 아침상을 물리는 횟수가 잦아지고 얼굴이 창백해지자 결국 윤판서가 눈치를 챘다. 석 달이 지난 가을날 마침내 의원을 불러 정식으로 맥을 짚게 했다. 백발의 의원은 소령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더니 이내 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아드님께서 대를 이을 귀한 씨를 점지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윤판서의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허허, 그래. 사흘 동안 시무룩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기쁨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판서는 곧 며느리를 불러앉히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윤가의 적통이 달린 귀한 몸이니 단 한 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겠다. 바깥 출입은 일체 금한다. 안채 마루에도 함부로 나서지 말고 방 안에서 조용히 태교에만 힘쓰거라. 소령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상현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수고가 많았소.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올 줄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현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기쁨에 기력을 다 쏟아서인지 그는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다. 소령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다. 윤판서댁 며느리가 마침내 태기가 있답니다. 3년 만이라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 섞인 수군거림도 들렸다.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딸이면 큰일이야. 윤판서 성격의 딸 낳으면 며느리가 어떻게 되려나. 그 말을 전해 들은 소령은 밤마다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가야, 제발 아들이여라. 내가 아들이 아니면 내 어미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단다. 임신 소식 이후 소령의 삶은 더욱 옥죄어들었다. 윤판서는 날마다 며느리의 거처를 찾아와 이것저것 간섭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느냐? 생선은 비린내가 태아에게 좋지 않으니 삼가라. 과일도 찬 기운이 있으니 함부로 먹지 마라. 소령이 입덧으로 죽만 겨우 넘기는 날에도 산모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뱃속 아이가 허약해진다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다. 토할 것 같아도 참아야 했다. 시아버지 앞에서 구역질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독서 강요였다. 윤판서는 태교가 중요하다며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사서삼경을 읽게 했다. 뱃속의 아이가 글을 익혀야 하니 하루도 거르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라. 소령은 속이 뒤집히는
입덧 중에도 떨리는 목소리로 논어를 읽어야 했다. 한 번은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책을 덮으려 하자 윤판서가 벌컥 화를 냈다. 이 무슨 게으른 짓이냐? 내가 편안하려고 아이를 망칠 셈이냐? 소령은 다시 책을 펴들고 눈물을 삼키며 글을 읽어야 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침선일도 쉬지 못했다. 윤판서는 손끝을 놀려야 아이가 손재주가 생긴다며 매일 베네쩌고리를 짓게 했다. 배가 불러올수록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 있기 힘들었지만 시아버지는 옛날 여인네들은 해산 전날까지 일했다 하며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소령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저리고 뻐근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한 번이라도 힘들다는 기색을 보이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질책이 날아왔다. 더욱 가혹한 것은 남편과의 경기였다. 윤판서는 남녀가 같은 방에 있으면 태아에게 해롭다 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부를 떼어놓았다. 상여는 사랑채 작은 방으로 쫓겨났고 소령은 안채 깊숙한 방에 홀로 있어야 했다. 밤이면 남편의 기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가래를 토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 희미하게 전해졌다. 소령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여종 김씨가 전하는 말로는 상현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소령은 참다 못해 몰래 사랑채로 향했다. 한기가 서린 마루를 맨발로 건너 남편의 방문을 열었다. 누런 촛불 아래 상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하고 있었다. 소령이 다가가 등을 어루만지자 상현은 놀란 얼굴로 아내를 보았다. 당신 왜 여기를? 아버님이 아시면. 괜찮아요. 서방님이 너무 아프신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소령은 따뜻한 물을 떠다 남편의 입을 적셔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짧은 온기가 소령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도 오래가지 못했다. 새벽녘 돌아가려던 소령이 마루를 건너다가 윤판서와 마주쳤다. 잠이 얕은 노인은 인기척에 나와 며느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 밤중에 무슨 짓이냐? 윤판서의 호통의 소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방님께서 편찮으셔서. 그건 하인들이 할 일이다. 내 몸에 귀한 아이를 품었으면 조심해야지. 한밤중에 남정네 방을 기웃거리다니. 만삭의 여인이 밤에 돌아다니면 잡귀가 붙는다는 걸 모르느냐. 부당한 질책이었지만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다. 소령은 맨발로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날 이후 윤판서는 며느리의 방문을 밖에서 빗장으로 잠가버렸다. 말로는 밤에 나돌다 다칠까 봐라고 했지만 실상은 감금이었다. 소령은 좁은 방 안에 갇혀 창호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전부였다. 마당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인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나오면 이 어미도 숨통이 들 거야. 소령의 배가 제법 불러온 늦가을, 윤가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윤판서의 외동딸 정씨였다. 정씨는 5년 전 충청도 공주의 양반가로 시집갔다가 작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었다. 슬하에 자식도 없던 그녀는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기름기가 흘렀고 눈매는 날카로웠다. 대문 앞에 도착한 정씨를 보자 윤판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딸이라고는 하나 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온다는 것은 양반가의 체면에 먹칠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능숙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렸다. 아버님, 오라버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와서 오라버님 시중을 들고 안채 살림도 거들겠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효심을 내세웠다. 윤판서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오빠가 많이 쇠약해졌으니 내가 와서 돌봐주면 다행이겠구나. 정씨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여종들을 불러 모아 내가 이 집의 친딸이니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총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종들은 어리둥절했다. 안주인은 소령인데 갑자기 나타난 시누이가 살림을 차지한다. 하지만 윤판서가 묵인하니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 정씨는 곳간 열쇠부터 장독대 관리까지 모두 소나귀에 넣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집안을 장악했다. 소령과의 첫 만남은 안채마루에서 이루어졌다. 정씨는 배가 부른 소령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아우님. 배가 정말 많이 불렀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말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씨의 시선은 소령의 배에서 얼굴, 손끝, 옷매무새까지 빠르게 훑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듯 냉정하게 평가하는 느낌이었다. 소령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다. 형님, 오셨습니까? 서방님께서도 형님이 오시길 고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전연이 아들을 낳으면 윤가의 재산은 모두 저 애새끼 차지가 되겠군. 나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과부가 되어 쫓겨났는데 전연은 편안하게 안방마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정씨에게는 오빠 상현도 조카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윤가의 재산과 자신의 안위만이 관심사였다. 그녀는 소령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알았다. 과부로 돌아온 딸은 언제든 쫓겨날 신세였다. 정씨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며느리를 극진히 챙기는 척했다. 아버님, 제가 아우님께 보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산모 몸조리가 중요하니까요. 윤판서는 딸의 효심에 흐뭇해했다. 역시 내가 오니 집안이 안정되는구나. 하지만 정씨가 소령에게 건넨 약은 너무 쓰거나 비위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소령이 구역질을 하며 토해내면 정씨는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아우님이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네요. 그 말에 윤판서는 며느리를 나무랐다. 정성껏 다려준 약을 왜 토하느냐? 뱃속 아이 생각은 안 하느냐? 정씨는 또한 하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여종들에게는 작은 은혜를 베풀며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너희들 고생이 많지. 내가 왔으니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잘 챙겨주마. 그러면서 슬쩍 소령을 깎아내렸다. 안주인 마님은 몸이 무거우시니 제대로 살림을 못 챙기시잖아. 앞으로는 내가 할 테니 나만 잘 따르면 돼. 순진한 하인들은 정씨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씨가 곳간을 열고 음식을 넉넉히 주니 하인들은 그녀를 따랐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오빠 상현에 대한 그녀의 태도였다. 정씨는 매일 오빠의 방을 찾아가 약을 다리고 시중을 들었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이었다.
하지만 상현에게 건네는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오라버님, 아우님이 오라버님 걱정은 안 하고 제 배만 쓰다듬고 있던데요. 부부간에 정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허약한 상현은 그 말에 가슴 아파했지만 반박할 기력도 없었다. 정 씨는 미소 지으며 약그릇을 들이밀었다. 저라도 오라버님 곁을 지켜야죠. 소령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정 씨가 온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하인들은 소령의 지시를 듣지 않고 정 씨에게만 보고했다. 시아버지는 딸이 있으니 며느리에게 더 냉담해졌다. 남편은 누이의 헌신에 의지하며 아내와 더욱 멀어졌다. 소령은 배를 안고 좁은 방 안에 갇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내가 나와야 어미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부디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정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소령은 방 안에서 편지 한 통을 쓰고 있었다. 친정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다. 임신 소식을 전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시집 온 후 친정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던 소령은 문득 어머니가 그리워 붓을 들었던 것이다. 편지를 다 쓴 그녀는 여종 김 씨를 불러 조용히 부탁했다. 김 씨, 이 편지를 장터에 나가는 행상에게 몰래 전해줄 수 있겠어요? 나주까지 전해달라고요. 하지만 정 씨의 눈과 귀는 집안 곳곳에 박혀 있었다. 김 씨가 편지를 품에 넣고 부엌으로 나가는 모습을 정 씨가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재빨리 김 씨를 불러 세웠다. 김 씨, 무얼 그리 급하게 숨기고 다니느냐? 김 씨가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자 정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품속을 보자. 억지로 편지를 빼앗아 읽은 정 씨의 눈이 번뜩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안부 편지였지만 정 씨에게는 완벽한 무기였다. 정 씨는 편지를 들고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님, 큰일입니다. 윤 판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정 씨는 편지를 내밀었다. 며느리가 몰래 친정에 편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안채에 갇혀 있으라 하셨는데 밖으로 편지를 빼돌리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윤 판서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정 씨는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아버님, 왜 하필 이 시기에 친정과 연락을 취하려 할까요? 혹시 친정에 무슨 도움을 청하려는 건 아닐까요? 윤 판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원래 며느리의 친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몰락한 선비 집안이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친정이 궁하면 사위 집안을 탐내는 법이지. 정 씨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오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우님이 오라버니를 부르려는 건 아닐까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정 씨의 말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의심 많은 윤 판서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날 저녁 윤 판서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소령이 마루에 무릎을 꿇자 윤 판서는 편지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게 무엇이냐? 소령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그것은 단지 친정어머니께 안부를 여쭙는 내가 허락도 없이 밖으로 편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이 문제다. 내 친정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무슨 꿍꿍이를 꾸민 것은 아니냐? 부당한 의심이었지만 소령은 변명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단지 어머니가 그리워서. 닥쳐라. 여자가 시집가면 친정은 있는 법이다. 뱃속에 윤가의 자식을 품고서도 친정 생각을 한다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게냐? 소령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에서 정씨가 거들었다. 아버님, 며느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더 잘 감시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감싸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감시라는 단어로 소령을 죄인처럼 만들었다. 윤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령에게 경고했다. 다시는 친정과 연락하지 마라. 만약 또 발각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소령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슬쩍 나타났다. 물을 기르러 온 척하며 자연스럽게 수다에 끼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자꾸 친정 생각만 한다고 아버님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도 시댁보다 친정이 그립다니. 참. 아낙네들은 수군거렸다. 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집 온 여자가 친정 타령을 하면 못 쓰는 거지. 혹시 친정이 어려워서 사위 집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정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씨앗을 뿌렸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며느리 친정 오빠가 있다던데 언젠가 찾아올까 봐.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다. 윤판 서댁 며느리가 친정과 몰래 내통한대. 친정 식구들이 윤가 재산을 노린대. 만삭인데도 친정 생각만 한다니 정이 없는 여자야. 근거 없는 소문들이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부풀려졌다. 정작 소령은 방 안에 갇혀 이런 소문이 도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 씨는 웃음을 참으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편지 한 통만으로는 부족했다. 소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친정 오빠가 실제로 찾아오게 만들면 되겠군. 그리고 그걸 이용하면 정 씨의 눈빛에 차가운 계산이 서렸다. 초겨울 바람이 송림을 흔들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소령은 그날 밤 유난히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불안에 떨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정 씨의 계략은 치밀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쓰다 만 편지 초고를 몰래 빼돌려 필체를 익혔다. 그리고 소령의 이름으로 친정 오빠에게 편지를 위조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오라버니,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워 친정에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디 이달 안으로 윤가를 찾아주십시오. 대문 쪽으로는 들어오지 마시고 뒷담 송림 쪽으로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편지는 행상을 통해 나주로 보내졌다. 소령의 오빠 김봉철은 35살로 한양에서 작은 포목전을 운영하다 망해 고향으로 내려온 처지였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라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그러던 차에 누이의 편지가 도착했다. 시댁이 어렵다니 혹시 처남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봉철은 푼푼히 아쉬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편지에 뒷담으로 오라는 말이 있어 혹시 시댁에서 들키지 않게 돈을 구해주려는 건가 싶었다. 그는 곧바로 길을 나섰다. 보름달이 밝은 밤, 김봉철은 윤가의 뒷담장에 도착했다. 송림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진 곳이었다. 잠시 기다리자 정말로 소령이 나타났다.
아니, 정확히는 정 씨가 소령을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소령에게 급히 말했다. 아우님, 큰일이에요. 친정 오라버님이 뒷담에 와 계세요. 위급한 일이 있다며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소령은 놀랐다. 오라버니가요? 제가 부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혈육인데 외면할 수 없잖아요. 어서 다녀오세요. 제가 아버님이 모르게 해드릴게요. 소령은 정 씨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배를 안고 힘겹게 뒷담으로 나갔다. 송림 입구에서 오빠와 마주쳤다. 오라버니, 어쩐 일이세요? 봉철은 누이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민망했다. 내 편지를 받고 급히 왔다. 시댁이 어렵다고 했잖느냐. 소령은 어리둥절했다. 제가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만난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봉철은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내가 한양에서 사업에 실패해 빚을 졌다. 너무 궁해서 혹시 처남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해서 왔다. 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라버니, 이 집안 형편을 모르세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깐깐하신지. 제가 어찌 돈을 구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친정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알려지면 저는 당장 쫓겨날 겁니다. 남매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봉철은 누이의 부른 배를 보며 미안해했고, 소령은 오빠의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정 씨는 송림 그늘에 숨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미리 데려온 여종 하나를 시켰다. 저기 저 남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이느냐? 저건 분명 수상한 거래다. 기억해 두어라. 나중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종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정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이제 결정적 한 방만 더 날리면 돼. 남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봉철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미안하다. 내 사정도 어려운데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누이에게 건넸다. 이건 어머니가 내게 보내라고 하신 거다. 내가 좋아하던 대추와 밤을 말린 것이다. 몸조리 잘하거라. 소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를 받았다. 오빠는 자신의 낡은 가끈을 매만지다가 그만 손을 잘못 놀려 땅에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찾지 못한 채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돌아가거라. 아버지께 들키면 안 된다. 소령이 주머니를 품에 안고 돌아서는 순간 정 씨가 나타났다. 아우님,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뒷정리하고 갈게요. 소령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안채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정 씨는 재빨리 땅에 떨어진 가끈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송림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오빠가 건넨 주머니도 문제 삼을 생각이었다. 남정네가 여인에게 물건을 건네다니 틀림없이 수상한 거래의 대가일 거야. 며칠 후 정 씨는 여종을 시켜 며느리가 한밤중에 낯선 사내와 송림에서 만났다는 소문을 흘렸다. 동시에 윤 판서에게는 넌지시 말했다. 아버님,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 뒷뜰을 살폈더니 누군가 담을 넘어간 흔적이 있더군요. 혹시 도둑인가 싶어 걱정입니다. 윤 판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도둑이라고 송림 쪽이냐?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단지. 정 씨는 말을 흐렸다. 단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기우겠지요.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이제 정 씨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송림의 숨겨둔 각근, 소령이 받은 주머니, 그리고 증인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윤 판서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거나 증거를 발견하게 만들 타이밍만 기다리면 됐다. 정 씨는 밤마다 창가에 서서 송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다. 곧이야. 곧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날이. 정 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다. 먼저 그녀는 송림에 숨겨두었던 각근을 꺼내 안채 장독대 뒤편에 몰래 던져두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담을 넘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흙을 묻히고 구겨놓았다. 그리고는 윤 판서가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목을 확인했다. 노인은 날마다 해가 뜨면 안채 뒷뜰을 거닐며 장독대를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다. 바로 그때를 노렸다. 이튿날 새벽 경 씨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기다렸다. 윤 판서가 평소처럼 뒷뜰로 나오자 그녀는 마치 방금 발견한 듯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아버님, 저기 좀 보십시오. 그녀는 장독대 뒤를 가리켰다. 윤 판서가 다가가자 정 씨는 재빨리 몸을 낮춰 각근을 집어들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남자 각근이 왜 우리 안채에? 윤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각근을 받아든 그는 냄새를 맡아보고 천을 만져보았다. 분명 남정네의 물건이었다. 누가 이런 물건을 안채에 떨어뜨렸단 말이냐? 윤 판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며칠 전에 뒷뜰에서 인기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혹시 그때? 그녀는 말을 흐렸다. 윤 판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말은 누군가 담을 넘어왔다는 것이냐? 감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각근이 여기 있다는 것은. 정 씨의 말에 윤 판서의 주먹이 떨렸다. 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종을 불러 증언하게 했다. 너 며칠 전 밤에 본 것을 대감마님께 말씀드려라. 여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마님. 보름달 뜬 밤에 뒷뜰에서 마님께서 낯선 사내와 이야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윤 판서의 안색이 변했다. 무엇? 내가 직접 보았다는 것이냐? 예. 송림 그늘에 가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 남정네였습니다. 마님께서 그분께 무언가를 받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윤 판서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호통쳤다. 소령이 급히 뒷뜰로 나왔을 때 윤 판서는 각근을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게 무엇이냐? 소령은 각근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빤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이것이 내 안채에서 발견되었다. 대체 어떤 남정네가 이 집 담을 넘어왔단 말이냐? 소령은 당황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오빠가 찾아온 것도 돈 이야기를 한 것도 모두 시아버지의 분노를 살 것이 뻔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자니 더 큰 의심을 살 것 같았다. 아, 아버님. 그것은. 소령이 머뭇거리자 정 씨가 끼어들었다. 아우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혹시 친정 오라버님이 오신 건 아닙니까? 소령은 깜짝 놀라 정 씨를 쳐다보았다. 정 씨가 어떻게 알았지? 그렇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윤 판서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내 오빠가 왔다고? 내 허락도 없이 친정 식구를 들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드린 게 아니라 오라버니께서 급한 일이 있어. 무슨 급한 일이냐? 대체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담을 넘어 안채까지 찾아왔단 말이냐? 소령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오빠가 돈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면 친정이 윤가 재산을 노렸다는 의심을 확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핑계를 대자니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윤판서는 더욱 화를 냈다. 대답을 못하는구나. 분명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지. 정 씨는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아버님, 제가 들으니 마님께서 그분께 무언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윤판서는 며느리를 노려보았다. 내 방을 수색하겠다. 하인들이 소령의 방을 뒤지자 오빠가 준 주머니가 발견되었다. 윤판서는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말린 대추와 밤이 들어있었다. 별것 아닌 물건이었지만 윤판설은 다르게 해석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오빠가 준 것이냐? 내 친정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짓말. 한밤중에 담을 넘어와 이런 걸 건네다니. 이것은 뇌물이다. 분명 내가 무언가를 빼돌리고 받은 대가일 것이다. 억지였지만 윤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정 씨는 결정타를 날렸다.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낸 것이다. 아버님, 실은 제가 발견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정 씨가 위조한 편지였다. 소령의 필체를 흉내내어 뒷담으로 오라하고 쓴 그 편지였다. 이것은 마님께서 오라버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보십시오. 몰래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윤판서는 편지를 읽고 분노로 떨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시아버지 몰래 친정 식구와 내통하고 한밤중에 은밀히 만나 물건을 주고받고 소령은 억울함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가끔, 주머니, 편지, 그리고 증인까지. 윤판서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배은망덕한 것, 뱃속에 윤가의 핏줄을 품고서도 친정과 짜고 내 집안을 속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떨게 했다.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윤판서는 즉시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 집안에 이런 치욕이라니. 며느리가 친정과 내통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니. 사실 증거는 정황뿐이었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윤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의심이 한 번 들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며느리가 친정 생각을 했던 것, 편지를 보내려 했던 것, 한밤중에 오빠를 만난 것, 모든 게 계획된 배신으로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윤판서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여봐라, 하인들이 달려왔다. 며느리를 끌어내라. 그리고 송림으로 데려가라. 하인들은 벌벌 떨었다. 만삭의 임신부를 한겨울 송림에 끌고 가라니. 대감마님. 마님께서는 몸이 무거우신데. 닥쳐라. 내 명을 거역하겠느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안채로 향했다. 그때 사랑채 작은 방에서 상현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기침을 하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발 참으십시오.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윤판서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친정과 짜고 우리 집안을 배신했다. 아닙니다.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오해가. 오해.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오해냐? 내가 그렇게 허약한 것도 다 저 여자 탓이다. 상현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제발 아버님. 뱃속의 아이는 윤가의 핏줄입니다. 아이만이라도. 윤판서는 차갑게 웃었다. 핏줄,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윤가의 핏줄인지 어찌 아느냐? 친정과 그렇게 내통하던 여자가 낳을 아이를 어찌 믿겠느냐? 상현은 절규했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윤판서는 아들을 밀쳐냈다. 허약한 상현은 마루에 나가 떨어졌다. 내가 아비를 거역하느냐? 들어가 누워 있어라. 상현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지만 윤판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안채에서 소령이 끌려 나왔다. 하얀 치마 저고리는 눈물과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불러온 배를 움켜쥔 채 그녀는 질질 끌려갔다. 아버님, 억울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윤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정 씨는 처마 밑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전연이 쫓겨나는구나.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야. 하인들이 소령을 송림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송림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토굴이 있었다. 옛날 전쟁 때 피난처로 썼던 곳인데 지금은 버려져 있었다. 토굴 입구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안은 서늘한 기운이 가득했다. 윤판서가 직접 횃불을 들고 뒤따라왔다. 이 안에 가두어라. 하인들이 소령을 토굴 안으로 밀어 넣었다. 소령은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윤판서는 냉정하게 말했다. 배신자에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죄를 뉘우칠 때까지 아니면 하늘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여기서 나올 생각을 마라.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입구를 막아라. 나뭇가지와 돌로 막되 바람이 약간 통하게는 해둬라. 얼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반성하라는 것이니까. 하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토굴 입구를 막았다. 소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점 작아졌다. 여종 김씨가 눈물을 흘리며 윤판서에게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마님께서는 정말 억울하십니다. 제가 아는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윤판서는 김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너도 한 패거리냐? 입 조심해라. 다시 그런 소리 하면 너도 쫓아내겠다. 김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윤판서 일행은 송림을 빠져나갔다. 뒤에는 눈 덮인 송림과 토굴에 갇힌 소령만이 남았다. 토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온몸을 얼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살려낼 거야.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다. 마치 대답하듯. 한편 윤가로 돌아온 윤판서는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정 씨가 술상을 가져왔다. 아버님, 옳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셨습니다. 윤 판서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다. 송림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토굴에 갇힌 소령의 신음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다. 토굴 안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좁았고 차가운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얼렸다. 소령은 치마를 찢어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다.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베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추위는 점점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배 속 아이였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령은 안도했다. 아직 살아있구나. 조금만 버텨라, 아가야. 둘째 날, 배에서 둔탁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산통의 전조였다. 소령은 공포에 질렸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그녀는 토굴 입구를 막은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바깥에서 돌로 고정한 나뭇가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하지만 송림은 너무 깊었고 눈보라 소리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셋째 날 새벽 소령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없이 사흘째였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목구멍은 바싹 타들어갔다. 배에서는 규칙적으로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아직 안 돼. 여기서 나오면 죽어. 소령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때 토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드르르. 무언가 땅을 파는 소리였다. 소령은 혼미한 정신을 붙들고 귀를 기울였다. 산짐승일까, 호랑이, 그렇다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네. 분명 이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소령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밖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이다. 이 안에 사람이 있어. 나뭇가지가 거치고 돌이 치워지더니 마침내 토굴 입구가 열렸다. 눈부신 햇살이 들어왔다. 소령은 빛에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그녀를 끌어안아 밖으로 꺼내는 것을 느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만삭의 여인을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그 목소리의 주인은 산속에 사는 포수 한철이었다. 50줄의 남자로 젊은 시절 군궐 호위무사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은둔한 인물이었다. 한철은 사슴을 쫓다가 우연히 이 송림까지 들어왔다. 토굴 근처를 지나던 중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소령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배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정신 차리시오.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그는 자신의 두꺼운 가죽옷을 벗어 소령을 감쌌다. 그리고 업어서 산길을 올랐다. 한철의 거처는 송림에서 한 시즌 거리의 암벽 아래 은신처였다. 바위를 파서 만든 공간에 불을 지피고 살았는데 좁지만 따뜻했다. 그는 소령을 눕히고 급히 불을 지폈다.
그리고 눈을 녹여 물을 만들어 조금씩 먹였다. 소령은 물을 마시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고맙습니다. 말씀 마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악이요. 산통이 시작된 것 같소. 한철은 당황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온갖 상처를 받지만 출산은 처음이었다. 나는 산파가 아니오. 어떻게 해야 할지. 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다. 사흘 동안 굶주리고 얼어붙은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한철은 밖으로 나가 약초를 찾았다. 다행히 근처에 인삼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인삼을 캐서 끓여 소령에게 먹였다. 이걸 드시오. 기력을 차릴 거요. 뜨거운 인삼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소령은 조금 힘을 차렸다. 하지만 산통은 점점 거세졌다. 그녀는 바위를 붙잡고 비명을 삼켰다. 한철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힘내시오. 조금만 더 버티시오. 밤이 깊어갔다. 소령의 비명이 은신처를 가득 채웠다. 한철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을 몰랐던 그였지만 여인의 산고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저 여인과 아이를 살려주소서. 무슨 죄가 있어 저런 고통을 겪습니까?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을 덮었다. 은신처 안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소령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아가야, 제발 살아라. 내가 살아야 엄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그 절박한 모성이 기적을 불렀다. 한밤중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은신처를 울렸다. 약하지만 또렷한 살아있다는 증거의 울음이었다. 한철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피투성이가 된 소령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아들입니다. 아들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기절했다. 소령은 사흘 동안 죽음의 경계를 헤맸다. 출산으로 기력을 모두 소진한 데다 사흘간 굶주렸던 몸은 회복할 힘조차 없었다. 한철은 밤낮 없이 그녀를 간호했다. 산삼을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따뜻한 돌로 배와 손발을 덮여주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건강했다. 작지만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어머니 젖을 힘차게 빨았다. 기특한 놈이요. 어미를 살리려고 제 힘을 다하는구려. 한철은 아기를 보며 감탄했다. 나흘째 되는 날, 소령이 마침내 눈을 떴다. 처음 본 것은 바위 천장이었고, 두 번째로 본 것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한철의 모습이었다. 아, 아기가. 걱정 마시오. 건강하오. 자네 아이요. 소령은 눈물을 흘렸다. 살아 있었다. 아이도 자신도 모두 살아 있었다. 한철은 아기를 소령의 품에 안겨주었다. 소령은 아기를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준서야. 너는 준서다. 준수하고 올곧은 선비가 되어라. 그렇게 아이는 이름을 얻었다. 한철은 며칠간 산을 떠나지 않고 모자를 돌보았다. 사냥한 노루로 국을 끓여 소령에게 먹이고 약초를 다려 산후조리를 도왔다. 소령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녀는 한철에게 물었다. 은인께서는 왜 이런 깊은 산에 혼자 사십니까?
한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는 억울한 누명을 썼소. 궁궐에서 호위무사로 일했는데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되었지. 그걸 고발하려다 오히려 영모죄로 몰렸소. 소령은 한철의 이야기에 자신의 처지를 겹쳐보았다. 저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배신자로 몰아 토굴에 가뒀습니다. 한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지. 자신들의 체면과 이익만 중요할 뿐이요.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들끼리 서로를 이해했다. 한 달이 지났다. 소령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준서는 쑥쑥 자랐다. 어느 날 저녁 소령은 한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인께서는 복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철은 불을 쏘시며 대답했다. 있었지. 처음 몇 년은 복수만 생각했소. 하지만 깨달았소. 복수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산속에서 살기로 했소. 복수보다 평화가 낫다고 생각했소. 소령은 갈등했다. 그녀도 윤판서에 대한 원망이 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돌아가면 또 어떤 고통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숨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가 제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요? 한철은 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나도 모르겠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저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야 하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이 소령의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 당장 복수나 증명 따위는 생각하지 말자. 오직 준서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자. 이 아이가 자라서 떳떳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키우자.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소령은 준서를 품에 안고 다짐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야. 아무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으로. 한편 윤가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며느리를 송림에 가둔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윤판서는 한 번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가 뉘우치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달랐다. 그녀는 며느리가 죽었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래서 더욱 안심했다. 안채살림을 완전히 장악한 그녀는 이제 윤가의 실질적인 안주인처럼 행세했다. 상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내를 잃은 충격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날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아내를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지만 윤판서는 고개를 돌렸다. 이미 끝난 일이다. 다시 꺼내지 마라. 상현은 절망했다. 자신의 무기력함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자책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여종 김씨도 변했다. 그녀는 정씨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아씨를 살려내지 않으면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정씨는 화를 냈지만 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윤판서가 나섰다. 송림에 가서 확인해보거라. 아직 살아있다면 음식을 주고 오너라. 윤판서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김씨가 송림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토굴은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찢어진 천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김 씨는 비명을 질렀다. 아씨, 아씨.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울며 집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마님께서 안 계십니다. 피만 남아 있습니다. 윤판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슬픈 척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산짐승에게. 상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10년이 흘렀다. 그 세월은 윤가에 가혹했다. 며느리를 토굴에 가둔 지 한 달 만에 상현이 죽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이 그를 잠식했고 이미 허약했던 몸은 견디지 못했다. 상현은 죽기 직전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버님, 아내를 살려주셨어야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눈을 감았다. 윤판서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너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돌이킬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윤판서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중풍이 찾아와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도 어눌해졌다. 한때 권세를 떨치던 판서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노인이 되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며느리가 나타나 그를 원망했다. 아버님, 저는 억울합니다. 윤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다. 후회가 그를 갉아먹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로 며느리가 죄인이었을까? 집안의 실권은 완전히 정 씨에게 넘어갔다. 오빠가 죽고 아버지가 병들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곡간을 마음대로 여러 쌀을 빼돌렸고 밭과 논을 헐값에 팔아 돈을 챙겼다. 아버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땅을 좀 팔아야겠습니다. 윤판서는 막을 힘이 없었다. 어차피 대를 이을 손자도 없으니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정 씨는 그 돈으로 치장을 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도박판에까지 손을 댔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났다. 충직했던 여종 김 씨는 정 씨와 크게 싸운 후 짐을 싸들고 나갔다. 이 집안에는 더 이상 의리가 없습니다. 저는 못 봐주겠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뒤를 따랐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정 씨의 횡포가 심해지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한때 10여 명이 넘던 하인이 이제는 겨우 3명만 남았다. 그들마저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집은 황폐해졌다. 붉은 기와는 깨지고 이끼가 끼었으며 담장은 무너져 내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윤판서 댁은 이제 흉가처럼 음산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에 업보가 내렸어. 억울한 사람을 죽인 집안이니 당연하지. 며느리의 한이 저 집안을 망치고 있는 거야. 윤판서는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보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과거를 되새기며 자책했다. 내가 너무 급했다. 증거를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했다. 딸의 말만 듣지 말고 며느리의 말도 들어줬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는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손자도 태어나지 못했다. 그가 평생 중시했던 가문의 대는 끊겼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었다. 정씨조차 변했다. 처음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불안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고 집은 팔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했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밤이면 그녀도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소령이 나타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내가 나를 죽였다. 정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의 끝은 공허한 뿐이라는 것을. 어느 겨울날 윤판서는 홀로 송림으로 향했다. 지팡이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곳에는 토굴이 있었다. 며느리를 가뒀던 바로 그 토굴. 입구는 여전히 반쯤 막혀 있었고 안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었다. 윤판서는 토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이 그의 참회를 전할 뿐이었다. 송림을 나오는 길, 윤판서는 멀리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다.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판서가 무슨 소용이었나. 벼슬이 높아 무슨 소용이었나. 정작 내 집안 사람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 윤판서는 자리에 누웠다. 기력이 다한 것이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기다렸다. 죽어서라도 며느리를 만나면 무릎 꿇고 빌어야지.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손자에게. 산속 암벽 아래 은신처에서 준서는 쑥쑥 자랐다. 10살이 된 소녀는 키가 또래보다 훌쩍 컸고 눈빛은 맑으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눈썹과 이마가 윤판서의 젊은 시절을 빼닮았다. 한철은 준서를 볼 때마다 감탄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뼈대가 좋고 기운이 넘치오. 소령도 그것을 알았다. 아들은 윤가의 피를 받았고 언젠가는 그 혈통을 증명해야 할 운명이었다. 한철은 준서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원래는 가르칠 생각이 없었지만 어느 날 산짐승이 은신처 근처에 나타났을 때 준서가 보인 담력의 마음을 바꿨다. 5살 때였다. 멧돼지가 어미를 위협하자 준서는 울지 않고 오히려 돌을 집어 던졌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 그 배짱에 한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이 녀석을 무사로 키워보겠소. 그날부터 한철은 준서에게 칼과 활을 가르쳤다. 준서는 무예에 천부적 소질을 보였다. 한철이 검법을 한 번 시연하면 곧바로 따라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정확한 자세에 한철은 혀를 내둘렀다. 내가 30년 걸려 익힌 것을 너는 3년이면 하겠구나. 활쏘기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관역을 빗나갔지만 1년 후에는 백발백중이었다. 산토끼를 잡아오는 것도 사슴을 쫓는 것도 이제는 준서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소령은 무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준서야, 힘만 센 사람은 범부일 뿐이야. 그를 알고 예절을 알아야 진짜 양반이란다. 그녀는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며 하나하나 가르쳤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준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낮에는 한철에게 무예를 배우고 밤에는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다. 횃불 아래서 책을 읽는 준서의 모습을 보면 소령은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본래 기와집 마루에서 편안히 글을 읽어야 할 아이인데 준서는 영리했다. 논어를 읽으며 물었다. 어머니, 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그럼 할아버지는 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소령은 답이 막혔다. 준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조금씩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토굴에 가뒀다는 것. 한철이 들려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준서는 진실을 짐작했다.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가 밉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령은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다. 10살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윤가의 핏줄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서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소령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어느 날 한철이 마을에 다녀왔다. 몇 달에 한 번씩 생필품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령이 묻자 한철은 한숨을 쉬었다. 윤판서댁 소식을 들었소.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오. 아들은 며느리를 내친 지 한 달 만에 죽었고 판서는 중풍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오. 딸이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는 소문이오.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연이 죽었다니. 허약했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다. 서방님이 준서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소령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야. 한철은 계속 말했다. 판서가 얼마 못 산다는 소문이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오. 그날 밤 소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윤판서가 업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다. 내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시아버지가 죽는단 말인가.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이가 떳떳하게 윤가의 손자로 인정받게 해줘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소령은 한철과 준서를 불러 앉혔다. 우리 이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서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어머니? 그래.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내가 윤가의 적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한철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오. 나도 함께 가겠소. 증인이 필요할 테니까. 준서는 자신의 작은 칼을 쓰다듬었다. 한철이 만들어준 목검이 아닌 진짜 칼이었다. 어머니,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소령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있어 어미는 힘이 난다. 그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10년을 살았던 은신처를 떠날 준비를 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원망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준서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있었다. 자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했다. 10년 만에 걷는 길이었다. 소령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소령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철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조심하시오. 돌이 미끄럽소. 마을 어귀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마을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물가에는 여전히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했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다. 하지만 소령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창백했던 얼굴은 산바람에 그을렸고 가냘펐던 몸은 단단해졌다. 하얀 소복 대신 산 사람들이 입는 무명옷을 입고 있어 더욱 알아보기 힘들었다. 우물가를 지나는데 한 노파가 소령을 빤히 쳐다보았다. 소령도 그 노파를 알아봤다. 10년 전 자신을 도우려 했던 여종 김씨였다. 김씨는 윤가를 떠난 후 마을에서 빨래와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소령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김씨, 저예요. 김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씨가 살아계셨습니까? 그녀는 빨래방망이를 떨어뜨리고 소령의 손을 붙잡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김씨는 소령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아씨,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토굴에서 피만 남았다기에 모두들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소령은 간략히 설명했다. 한철이 구해준 것, 아이를 낳은 것, 산속에서 10년을 살아온 것. 김씨는 준서를 보고 감탄했다. 이 아이가 도련님이십니까? 세상에 선친 어르신을 꼭 빼닮으셨습니다. 준서는 김씨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할멈, 안녕하십니까? 김씨는 아이의 의젓한 태도에 또 한 번 놀랐다. 소령은 김씨에게 윤가의 상황을 물었다. 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아씨를 내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책감에 피를 토하며 가셨지요. 대감마님은 그 충격으로 중풍이 오셔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씨 아씨가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땅은 다 팔아치우고 하인들은 다 내쫓고 이제 그 큰 집에 대감마님과 정씨 그리고 하인 둘만 남았습니다. 소령은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비록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서방님이 준서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분명 어머니를 믿으셨을 거예요. 소령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대감마님께서는 요즘 계속 헛소리를 하십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신다고 합니다. 소령은 김씨에게 부탁했다. 김씨, 저희가 돌아간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정씨에게는요. 김씨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씨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무슨 짓을 했는지. 김씨는 말을 흐렸다. 소령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요. 일행은 윤가 근처로 향했다. 멀리서 바라본 윤가는 처참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기와지붕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소령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집안이란 말인가.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저 집이 본래 우리 집입니까? 그래, 원래는 저렇지 않았단다. 아름답고 품이 있는 집이었어. 한철이 주변을 살폈다. 사람 기척이 별로 없소. 조용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떳떳하게 대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소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빛이 황폐한 윤가를 비췄다. 소령은 준서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으로 다가갔다. 한철은 뒤를 따랐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소령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10년 전 새색시로 이 문을 들어왔고 10년 전 죄인으로 이 문을 나갔다. 이제 어머니로서 진실을 품은 자로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대문을 밀었다. 삐걱.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당 너머로 사랑채가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시아버지가 누워 있을 것이었다. 소령은 마지막으로 준서를 보았다. 준비됐니? 네, 어머니. 모자는 함께 대문을 넘어섰다.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허름한 옷을 입은 하인 하나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도끼질을 멈췄다. 누구십니까? 소령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윤판서 대감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인은 멍하니 소령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10년 전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하인이었기에 소령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인이 안채로 뛰어가자 곤문이 벌컥 열리며 정씨가 나왔다. 그녀는 손님이 왔다는 말에 혹시나 빚쟁이가 또 온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급히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마당에 선 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는...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령은 정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오래간만입니다, 형님. 그 목소리에 정씨는 뒷걸음질 쳤다. 쭉 죽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정씨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소령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죽긴요. 보시다시피 살아있습니다. 형님께서 토굴에 가둬도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정씨의 눈이 준서에게로 향했다. 순간 그녀는 더욱 경악했다. 준서의 얼굴은 젊은 시절 윤판서와 똑같았다. 오빠 상현도 빼닮았다. 핏줄이 분명했다. 저 아이는 제 아들 윤준서입니다. 윤가의 적손이지요. 정씨는 패닉에 빠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럴 수가, 전현이 살아있다니.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다니. 그녀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저 아이가 윤가의 손자로 인정받으면 자신은 끝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 저 아이가 우리 윤가의 핏줄일 리 없어. 너는 친정 오빠와 내통했잖아. 소령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것이 형님의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나온 노인이 있었다. 윤판서였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그는 한쪽 다리를 끌며 걸었다. 입은 한쪽으로 비틀어져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귀는 정상이었다. 정 씨의 비명을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다. 그는 마당에 선 사람들을 보았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준서였다. 노인의 몸이 얼어붙었다. 저것은. 윤판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다. 아니, 죽은 아들 상현과도 똑같았다. 그는 환영을 보는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윤판서의 시선이 소년 옆의 여인에게로 향했다.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 며느리. 그 목소리는 떨림과 충격으로 가득했다. 소령은 시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았다.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말했다. 아버님, 며느리 소령 10년 만에 돌아와 문안 올립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손자 윤준서를 데려왔습니다. 준서도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손자 윤준서 할아버님께 인사 올립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윤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윤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소령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무릎이 꺾였다. 준서가 재빨리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할아버님, 조심하십시오. 손자의 손길에 윤판서는 오열했다. 손자. 내게 손자가 있었구나. 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아버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10년 전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어떻게 압니까? 소령이 정 씨를 돌아보았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얼마든지 보여드리지요. 그녀는 한철을 가리켰다. 이분은 10년 전 저를 토굴에서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토굴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모두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한철이 앞으로 나섰다. 소인 한철이라 하옵니다. 10년 전 겨울 송림 토굴에서 죽어가던 이 부인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판서는 한철을 보며 물었다. 그대가 내 며느리를 살렸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부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토굴에 갇혔고 만삭의 몸으로 사흘을 버텼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모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윤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덮쳤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소령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0년 전 제게 씌워진 누명이 누구의 소행인지, 증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증거가 명백했잖아. 가끈이며 편지며 모두. 그 증거들이 모두 형님의 조작이었습니다. 소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그녀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 준서는 어머니 곁에 꼿꼿이 서서 정 씨를 노려보았다. 10살 소년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윤 판서는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다. 며느리와 딸.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거짓을 숨기고 있었다. 이제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았다. 석양이 황폐한 마당을 물들였다.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소령은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10년 전 오빠가 떨어뜨린 가끈이었다. 이것이 형님께서 증거라고 내세운 가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친정 오라버니의 것입니다. 윤 판서가 가끈을 받아들었다. 친정 오빠라고. 네, 10년 전 오라버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형님께서 제 이름으로 편지를 위조해 부르신 겁니다. 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내 말만으로. 한철이 끼어들었다. 제가 당시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가 며느리가 친정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갑자기 퍼졌다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십니까? 윤 판서가 정 씨를 돌아보았다. 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그건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소령이 차갑게 말했다. 형님, 제가 친정에 보낸 편지를 가로챈 것도 형님이시죠. 그리고 제 필체를 흉내내어 오라버니를 부르는 편지를 위조하셨습니다. 준서가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님, 제 외삼촌께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가 보냈다는 편지를 받고 오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윤 판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내 오빠가 밤에 온 것은 오라버니께서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를 찾아오셨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형님께서는 그 만남을 이용해 저를 배신자로 만드셨습니다. 소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 씨는 벽에 몰렸다. 아니야. 난 그저. 형님은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안에서 형님의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우셨던 겁니다. 윤 판서가 지팡이로 땅을 쳤다. 정 씨,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나도 살아야 했어요. 과부로 쫓겨와서 언제 또 내쫓길지 모르는데 전현이 아들을 낳으면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고백에 윤 판서는 절망했다. 내가 내 며느리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한철이 증언을 이었다. 토굴에 갇힌 부인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버텼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말입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윤 판서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무고한 며느리를 죽일 뻔했구나. 준서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할아버님,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저를 낳으시고도 할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윤 판서는 손자의 손을 붙잡으며 통곡했다.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소령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준서는 윤가의 적손입니다. 제발 인정해 주십시오. 윤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손자다. 내 핏줄이다. 누가 뭐래도 내 손자야.
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한철이 그녀의 앞을 막았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 판서는 정 씨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라. 다시는 윤가의 문턱을 넘지 마라. 정 씨는 아버지의 발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아버님, 저도 살려고 한 것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내가 내 며느리와 손자를 죽일 뻔했다. 용서는 없다. 윤 판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인들이 정 씨를 끌어냈다. 그녀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다.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다. 윤 판서는 소령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준서가 급히 할아버지를 붙잡았다. 할아버님, 안 됩니다. 하지만 윤 판서는 고집했다. 아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꿇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참았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어두워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소령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토굴에 가뒀다. 내가 죽도록 내버려뒀다. 이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윤 판서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소령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도 속으신 겁니다. 정 씨의 계략에 넘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준서도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할아버님, 저희는 할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윤 판서는 손자의 말에 더욱 울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와 다시 시작하겠느냐. 한철이 조용히 말했다. 대감마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모자를 아껴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윤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남은 생을 이 모자를 위해 쓰겠다. 며느리야, 준서야, 이 늙은이를 받아다오. 소령과 준서가 윤 판서를 일으켰다.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10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하인들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한철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이 가족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소령은 부엌으로 향했다. 10년 만에 다시 서는 부엌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황급히 도왔다. 마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소령은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10년 전 떨리는 손으로 만들던 그 국을 이제는 당당하게 만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완성되었다. 저녁상을 받은 윤 판서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이 맛이 10년 전 그 맛이구나. 그는 목이 메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밥을 먹는구나.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다. 할아버님,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입니다. 윤 판서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어미는 훌륭한 여인이다. 내가 늦게 알았을 뿐이지. 식사 후 윤 판서는 준서를 사랑채로 불렀다. 준서야,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는 먼지 쌓인 괴짝을 열었다.
안에는 윤가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었다. 이제 내 이름을 여기 올려야겠구나. 윤가의 적손 윤준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족보에 준서의 이름을 적었다. 준서는 그 광경을 숙연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었다. 소령은 안채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다. 한철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떠나야겠소. 소령은 놀라 돌아봤다. 은인께서 떠나신다고요? 내 역할은 끝났소. 이제 이 집안은 당신들이 꾸려가야 하오. 소령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철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사시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령은 오래도록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윤가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소령은 하인을 새로 들이고 집을 수리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깨진 기와를 갈았다. 마당의 잡초를 뽑고 장독대를 정비했다. 준서는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군장은 준서의 총명함에 감탄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준서는 글 공부뿐 아니라 무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새벽이면 마당에서 칼을 휘둘렀다. 윤판서는 날마다 손자와 시간을 보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단다. 그는 손자에게 윤가의 역사를 들려주고 선조들의 가르침을 전했다. 준서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할아버님, 저는 윤가의 명예를 되살리겠습니다. 윤판서는 손자의 다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내가 있으니 윤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윤판서댁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고 손자도 데려왔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니. 그럼 10년 전 그 누명은 거짓이었던 거야?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소령을 동정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들은 소령에게 사과했다. 마님, 그때 저희가 소문만 믿고 수근거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소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준서를 보며 감탄했다. 윤판서 어르신 젊었을 때를 빼닮았네. 저 아이가 커서 과거에 급제하면 윤가가 다시 일어나겠어. 준서는 예의 바르고 씩씩해서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비록 10년을 산속에서 자랐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여름이 되자 윤판서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마비되었던 팔의 감각이 돌아오고 말도 또렷해졌다. 의원은 놀라워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니 몸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윤판서는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와 손자 덕분이지. 이제 나는 여한이 없소. 그는 날마다 송림을 산책했다. 10년 전 며느리를 가뒀던 그 토굴 앞에서 그는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가을이 왔다. 준서는 서당에서 1등을 했다. 윤판서는 잔치를 여러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우리 손자가 장원급제할 그날을 기대하시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소령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해했다.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삶이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일상. 어느 저녁 윤판서는 소령을 불렀다. 며느리야, 내가 곧 떠날 것 같구나.
소령은 놀라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다. 너희가 있으니 걱정이 없다. 소령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 준서가 장가가는 것은 봐야지. 겨울이 오기 전 윤가의 기와지붕은 완전히 수리되었다. 담장도 새로 쌓였고 마당도 깨끗해졌다. 한때 흉가처럼 보이던 집은 이제 다시 품위를 되찾았다. 저녁이면 안채에서 소령의 노랫소리가, 사랑채에서 준서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송림은 더 이상 저주의 숲이 아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들은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준서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다. 준서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소령은 아들을 껴안았다. 고생했구나.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래를 꿈꾸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께 영광을 돌리고 윤가의 명예를 되살릴 그날을. 별들이 반짝였다. 희망으로 가득한 밤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